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샤도라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네. 그 안진근 수장 소주 한잔 했는데 네. 그쪽 그 멤버들 있잖아, 안진근 수장 어울리는 분들. 뭐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박시영 TV 중에 딱 한 코너만 유심히 본다고. 예. 뭐야 그랬더니 경제 만화방 이러고. 재밌어요. 재밌대요. 거기서 물어보시면 안 되죠. 네. 거기는 다 뭐 저희 다 아는 분들이 길에서 물어보요. 길에서 아니, 그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길에서 네. 뭐 정말 다룰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이광수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중앙일보, 뭐 SBS 이런 등등 언론에서 서울 전세난이 심상치 않다.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고 매물 자체가 잠겼다. 없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최근에 행보를 보면 오세훈이 완전히 그 한강버스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서부 간선도로 뭐 이렇게 개파친 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을 이제 다시 돌기 시작해. 네. 그쪽을 좀 띄우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광수 대표님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물어보셨으니까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물건이 없다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세 물건이 없어요, 확실히. 예. 예.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 월세로도 많이 전환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높은 전세금을 못 버티니까 사실은 그 임차인들도 이제 반전세 반월세를 찾고 있는 게 좀 있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워낙 올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물건이 없는 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그 임차인들이 그 집에 오래 살기 시작했어요. 4년까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가능하면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이사를 하는 것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러네. 네.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 임차인이 오래 살아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매물이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도 줄고 있다고요. 그렇지. 그죠? 뭐 신규 수요는 뭐 지방에서 이쪽으로 오는 대학생들이나 새로 직장을 잡아서 네. 뭐 이거 오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뭐냐면 매물이 감소하는 만큼 수요도 줄고 있다고요. 그것도 중요한 지표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차인들이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분들도 전세를 안 찾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과장돼 있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단순하게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거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이건 산수를 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이사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뭐 폭등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까지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보고 일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기사 보면 627 부동산 대책 이게 저기 후가 아니냐. 너무 묶어놓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놀리는 피더라고요. 그렇죠, 언론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하니까 전세가 안 나오지, 뭐 전세를 못 구하지 이런 건데 거기에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음에 한번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선거 치르려고 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거의 40% 50%가 노후주택이고 노후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말해서 집을 안 팔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매매 매물이 그러네. 매물이 감소하고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용적률을 막 300% 350% 막 이렇게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이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왜 한쪽 측면만을 그렇게 오세훈은 보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캐대언 떴잖아요. 네. 그러면 전통 문화나 이런 게 좀 살아 있어야 그게 함께 공존해야 뭔가 서울의 맛이 있는 거잖아. 외국인들 볼만. 그리고 북촌, 서촌 막 이런 데 가잖아요. 무조건 막 때려 부숴서 뭐 높게 빌딩
높은 아파트만 지면 다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닌데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생각이 있죠. 있어요? 왜 있죠? 자기 당선을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재건축을 많이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데는 강남 3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용산구, 예. 그다음에 목동 이런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땅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데요. 집값이 오르는 뭐 가구주나 사람들은 이제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지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뭔가 인센티브가 생기면 인센티브 때문에 소외받거나 인센티브 때문에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의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특히 주택 문제가 굉장히 큰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는 방법은 이번에도 이제는 6.27 대책에서 이번에 9.7 대책에서 그게 나왔는데 토어제를 이제 국토교통부가 뺏어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 지자체에서 이제 그것처럼 사실은 이런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용적률 관련된 것도 사실 중앙정부가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하면 서울의 온 노후주택 노후아파트가 다 새 아파트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풀어주면. 그러면은 제일 좋은 데 먼저 될 거예요. 항상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필요한 강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들 예. 더 노후화되고 예. 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저 뒤로 밀리게 돼요. 사업성이 밀리지. 그렇죠. 원래.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오세훈 시장은 강북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쪽이 자기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거기서 표를 얻으면 무조건 된다. 강남은 기본이고. 딱 그렇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재선 행보라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들 말이 재선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5선 행보야. 5선 도전. 오세훈이 5선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된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또 하나 뭐냐면 오히려 양극화는 훨씬 더 커지고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부가 이거를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막아야 되는데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다고 봐요. 저번에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그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그 말씀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경쟁이 안 돼요. 누군가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막 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보면서 근데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하신 사고 치고 뒷수습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계속. 그러면 의미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선제적인 말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래서 6.27 정책의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후행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요. 뭐냐면 집값 오르면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늦거든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 네. 요즘에 이광수 대표를 뭐 조선일보가 어딘가에서 기사 쓰던데. 네. 어디 썼죠? 어디 썼나? 그건 그래? 뭐 조선일보는 오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기야. 네. 자,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짚어봤고요. 원래 이제 오늘 말씀하시려고 네. 준비했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예, 네, 먼저 한번 하시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한번 말씀 풀어주시죠.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의 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최근에 이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단하다. 이 회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예요. 야. 근데 3배 올랐네, 3배. 네, 이 회사가요. 실적이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흑자로 전환됩니다. 오른 지도 얼마 안 됐네. 8월달 네. 9월 넘으면서 막 그러네. 네. 상반기 때 이게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오른다는 건 뭔가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지금 AI 관련해서 계속 뒤처지는 건 결국 반도체 부분이고 예.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중국에 없기 때문에 좀 끌려가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런 캠브리콘 같은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거의 근접하는 정도의 기술을 갖게 된다? 이게 중국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요 네. 완전히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지금 중국 정부가 네. 어쨌든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의 회사들한테도 중국 반도체 제품 써라.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 배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의 행보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첸 텐스라는 사람인데요. 예. 캠브리콘인데 88년생이죠.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죠. 85년생. 네. 눈이 안 좋아서 까먹었어요. 85년생. 예. 85년생인데. 젊은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이 중국에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이공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저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동안 육성된 과학기술자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만들고 또 그 기업을 만드는 걸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예. 이런 것들이 일종의 중국 정부에서 보면 중국 산업에서 보면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런 과정이 계속되고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의 테크 산업이라든지 중국의 산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하고도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 회사 특히 캠브리콘과 저 사람 를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쪽에 방향이 잘 잡혀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드라이브를 잘 걸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산업에서 제가 요즘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산업에서 대부분 클 때 보면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띄어요. 대한민국에서. AI 쪽에.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어딘가에서 이제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처럼 원래 우리가 그때 순서 매길 때 미국 1등, 중국 2등, 3위 그룹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쫙 있다. 그 차이가. 네. 근데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얘기 하셨거든. 그쵸.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쵸. 중국보다 우리가 미치지만 나머지는 비등비등하다. 유럽이나 일본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바로 쫓아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잘 눈에 안 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강수 2, 이강수 3를 만드는.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요즘에 가장 사람 관련해서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이지호인데 이재용 아들이요. 아 맞죠. 군대 갔다고 갔고 막 그거. 아니 지금 아이, 되게 우리나라는 되게 한가한 것 같아요. 진짜 열받더라고. 아니 이거 좋아요. 그런데 야 이게 되게 뭐 유승진이나 이런 애보단 낫겠지. 갔으니까 그건 좋죠. 뭐 인정하는데. 그렇죠. 근데 적당히 해먹어. 적당히 좀. 근데 우리나라의 그냥 관심사가 진짜 뭔가 이게. 나는 이재용이 무슨 뭐 한 1조나 뭐 몇천억 정도 그 누구야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왔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회 위해서 큰 돈 기부를 한다든가 어떤 뭐 재난과 관련된 거나 이상기후에 뭐 기부를 한다든가 뭐 좀 그럴싸한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삼성 뭐 하나 진짜. 뭐 공익사업 뭐 공원사업 하겠지. 근데 눈에 안 들어와.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저는 이제는 최근에 또 한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가장 칭찬받아야 되고 주목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냐면 김병훈이라는 CEO인데 이 APR을 만든 사람이에요. 나 이 사람 얼굴 보고 연예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연예인 같지 않아요? 그러네. 송중기인 줄 알았어. 송중기가 약간 닮았어. 나도 뭐지? 화장품 모델 했나? 나 송중기가 화장품 저거 모델로 등장했나 싶었어. APR에.
그러니까 1988년생인데 API라는 회사가 올해 상장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이고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을 넘습니다. 야 이름은 들어봤어요. API. 그리고 저 헤드라인처럼 뭐냐면 예. 지금 북미의 수출에 대박을 일으켰어요. 야 멋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저런 기업가가 계속 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돼요. 잘 모르시잖아요. 이재용 아들 얘기나 하고. 이게 한심하다는 거죠. 그치. 아니 저렇게 수출 증가시키고 저렇게 젊은이가 회사를 만들고 엄청나게 고용을 일으키는 걸 계속 칭찬해주고 박수하고 막 그렇지, 기사도 그렇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네,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배 아파해. 배 아파해요. 예. 시가총액 8조가 됐어? 왜 배가 아프지? 잘 나가면 좋지. 아니 그래서 이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AI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바로 저런 분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저분은 뭐냐면 경영학과 출신인데 막 엄청나게 기술이 있거나 과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사업을 잘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저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수출을 저렇게 증가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정부가 AI에 이만큼 도와주는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떼어서 이런데. 저런 분야에 좀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는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클 거다. 그러니까 세계 그때 뭐 1000대 기업이 1000개 잘 나가는 기업들 뽑았는데 우리나라 개수가 과거보다 후퇴했다. 그거 나오던데. 뭐 그쵸. 60몇 개인가 뭐 이러던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잘하는 분야를 좀 더 발굴해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박수를 쳐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에이펙 관련해서 뭐 준비한 것도 장표 한 장 있던데. 그건 안 해도 됩니까? 에이펙은 뭐 여러분 그냥 뉴스 차원인데 예. 어쨌든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 이벤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저걸- 주식시장이라든지. 저걸 한 2개월 전부터 지금 계속 말씀하셨어요. 에이펙. 예. 근데 저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또 의심도 했어요. 야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왜 오냐 우리나라에. 근데 그 다음에 또 의심은 온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중국에서 그 한한령 이거 제대로 풀어줄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때 그 얘기 있었잖아. SM이나 뭐 이런 데서 공연 뭐 이런 게 네네네. 제대로 될까?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관련된 주식에 뭐 흐름이 좀 있나요?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아직- 엔터주가 움직입니까? 아직 큰 흐름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뭐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질의응답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박시동 평론가가 준비한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 먼저 광고 하나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빵보다 떡을 좋아하거든. 아,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떡이 또 나왔네. 너무 감사해요. 일단. 말씀하신 동안 우리가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는 장날닷컴 이제 아시죠 어딘지 네. 전남 상인회 네. 상인회에서 김치 팔고 저번에- 전통 상인들이 만든 쇼핑몰이죠 플랫폼인데 여기를 또 전남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날닷컴을 계속 홍보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오늘은 떡입니다. 떡. 여러분들 벌교 아시죠? 벌교. 네. 주먹자랑 벌교에서 하면 혼난다고 알려져 있는 벌교. 벌교 하면 또 꼬막도 유명하죠. 벌교에. 근데 이게 떡이 또 유명해요. 보성 벌교 시장에서 부모님이 해오신 방앗간이 있는데 이거를 청년 부부가 이어받았어. 그래서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떡집에서 만든 떡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국내산 쌀만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재료 아끼지 않고 넣었습니다. 방부제, 색소, 첨가물 없는 오로지 자연 그대로, 자연 재료 그대로를 사용했고요. 매일 아침 떡을 만든다.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떡을 만들어서 급속 냉장을 해요. 아침에 만든 거를 급속 냉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개별적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낮게 포장이 돼 있어서 가방에 넣어서 출근한 다음에 아침 식사로 대용해도 좋습니다. 휴대하기 편하고요. 제품 크게 세 가지로 떡 구성이 돼 있네요. 쑥 인절미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4, 5월 달에 캔 어린 쑥을 4, 5월 달에 캐요. 네. 그래서 그 쑥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향과 맛이 좋다고 합니다. 콩가루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떡. 이거는 이제 호두, 팥 등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한 끼 대용으로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약밥.
대추 유자로 직접 달인물로 만든 건강식이죠. 다양한 견과류를 더해서 맛과 영양을 더 높였습니다. 실온에서 2시간 이상 자연 해동을 먼저 해야 돼. 받으면.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또는 1분 돌려갖고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보성에 벌교시장, 아까 벌교시장 꼬막도 팔고 이 떡 유명한데 벌교시장 오시면 이 가게가 있어요. 다양한 떡과 참기름, 들기름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청년 부부가 운영하는 이 떡, 지금 장날닷컴에서 단 1개를 구매해도 무료로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온라인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장날닷컴 꼭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살려야 돼. 왜냐하면 전라남도의 숨은 곳곳에서 만드는 좋은 농산물, 해산물 이런 거를 적극 판매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좀 추석이니까 구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드셔보니까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은 이 노란 게 쑥 인절미인가요? 네. 단맛이 세지도 않고 은은한 단맛이 나고 이건 호박 포근포근한 게 식감도 너무 좋아요. 이따가 떡 좀 잘 만드실 줄 아시네. 자, 이제 두 번째 광고 하루힘 홍삼은 우리 또 이광수 대표께서 네, 하루힘 홍삼. 하루힘 홍삼 박시영 TV에서 광고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에서 만든 하루힘 홍삼 이번 추석 선물로 어떠실까요? 수험생도 직장인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피로회복입니다. 비타민은 부족한 영양소만 보충합니다. 그래서 체력과 기력, 힘을 더하기 위해 홍삼, 녹용, 한약을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루힘 홍삼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보약, 홍삼, 녹용, 치매약이 든 공진단 컨셉입니다. 원기 회복에 좋은 홍삼, 녹용, 치매약에 지구력 성분 옥타코사놀, 에너지 원료 비타민 B군, 면역력 성분 아연까지 들었습니다. 홍삼은 하루 6mg, 식약처 기준 2배, 치매약 녹용도 16mg, 옥타코사놀 20mg, 고함량 복합 영양제입니다. 만성 피로시면 드시는 비타민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하루힘 홍삼은 한약 냄새 싫어하는 분을 위해 작은 알약으로 탄생했습니다. 식약처에서 두뇌 혈류 개선에 의한 기억력 개선, 면역력, 체력, 지구력 개선을 인정받아 기억력 걱정하시는 부모님, 수험생에게 이번 추석 선물로 어떨까요? 이제는 액상, 홍삼, 녹용 대신 냄새 없는 알약으로 바꿔보세요. 가격은 홍삼, 녹용, 치매약이 든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입니다. 수능이 이제 2달 남았다고 합니다. 수험생에게 막판 뒤집기 힘을 주십시오. 네이버 구매평에 박시영TV 적어주신 분께 3,000포인트를 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힘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만성 피로 등 검색하시 첫 페이지에 노출 중입니다. 맞아요. 저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앞에 뜨더라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구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만성 피로 영양제, 피로제 하루힘 홍삼 만나봤고요. 자, 박시영 대표님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뭐 전문직 비자 그 얘기를 좀 그 얘기 언급을 할까요? 네.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 억울한 그 구금 사태의 충격이 아직 안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미국 비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비자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시는데 원래 전문직 비자를 받았으면 될 거 아니냐? 왜 그 비자가 안 돼가지고 뭐 우회를 했든지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하는데 그 전문직 비자를 H1B라고 하거든요. H-1B. 근데 그게 1년에 한 8만 5천 건 정도밖에 발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청하려고 막 전 세계에서 한 50만 건 이상을 신청도 하고 우리도 막 3번씩 해서 안 되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 비자 관련해서 안 그래도 경쟁이 세고 겨우겨우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도 이제 힘든 상황인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니네가 그런 비자를 원했어? 라고 하면은 돈 내. 라고 하는 충격의 발표를 했습니다. 엑스 너무 세던데. 예, 수수료가 기존에 100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이었는데 무려 100배를 올려서
트럼프는 상상을 초월해. 1억 4천 내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100배 올리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어요. 그런 또라이가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미국 내에서는 그 마가 세력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분파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강성인 분파 쪽이 원하는 게 반이민 정책이에요. 뭐 이민자를 이 사람들의 정서로 보면 침입자로 봅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돈도 빼가고 일자리도 빼가고 기술도 빼가는 침입자. 저 사람들이 없어야 우리 쉽게 말하면 정통적인 미국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백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데 저 침입자 좀 없애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강력한 지지층의 요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 안았다. 일단 이렇게 보면서 미국 내에서는 지지층들은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의 현재까지의 미국을 만든 중요한 이 성장 시스템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유명한 인재들이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침입자로 생각하고 쫓아내면 미국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 이제 두뇌가 이탈이 되고 하면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처럼 앞으로의 미국이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미국 스스로가 발전 가능성을 꺾는 자충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지금 경제 협력이 되냐 마냐 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충격적인 상황에서 H1 비자를 내내 만에 내주냐 안 내주냐 한국에 쿼터를 더 주냐 안 주냐 가지고 지금 시비가 걸려 있는데 준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서 진출해야 될 때마다 인당 적어도 1억 4천 이상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한미 원활한 경제 협력에 또 다른 암초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반도체가 요즘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8만 4, 5천 원대. 아무튼 8만 원대는 확실하게 이제 안착을 했다. 이렇게 좀 현재는. 고현준 얼굴이 떠올라. 삼성전자 하면 6만 원 막 이럴 때 떠올라. 네, 그렇게 보이고 하이닉스도 뭐 계속 뭐 신고가를 갱신한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반도체 봄이 온 건가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훈풍을 더해주는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반도체에 겨울이 올 거다라고 해서 우리 반도체에 찬물을 끼얹는 리포트를 냈던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는 다른 리포트를 냈는데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할 거야. 따뜻한 겨울이 온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런 리포트를 내서 저 같은 사과도 안 하고 저렇게 지 멋대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냐. 그래도 바꾼 게 다행이네. 지금 좀 늦었지만. 라고 하는 아무튼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 근거가 뭐냐 또는 이제 우리도 같은 근거를 비슷하게 내고 있는데 HBM 같은 그 최첨단 AI 반도체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거. D램 같은 것들.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상대적으로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아닌데 그건 그거대로 여전히 수요가 탄탄한데 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클이 한번 넘어가면서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할 거야. 이게 돈 안 될 것 같아. 구닥다리야. 이렇게 생각해서 생산을 줄이기로 했어요.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줄였고 특히 이제 삼성까지도 감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요가 탄탄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물건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값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좋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 값이 더 비싼데 적은 물량을 팔아도 다 팔려. 야, 그래서 지금 이익이 많이 남은 갑자기 톡톡한 효자 노릇으로 이게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원래 잘 되던 HBM도 잘 되고 조금 기존에 하고 있던 D램으로도 갑자기 효자가 노릇이 된 거고 삼성은 HBM 못 따라가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원래 삼성이 잘하던 D램에서 이제 갑자기 이게 영업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시장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 두 주식이 앞으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2027년을 피크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크가 2027년이면 피크 전에는 또 다시 이제 그럼 이 반도체는 또 사이클 산업이 뭐냐면 이제 생산 안 한대. 그럼 뭐예요? 물량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겨울을 대비하고 이제 올라간대라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또 물건을 살려고 하고 이런 사이클이 들어가니까 2027년이 피크다 그러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꺾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꺾일 수 있지만 지금보다 적어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사이클. 그러면 10만 전자 기대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증권사 한 11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일단 목표가를 다 올렸어요. 예. 그리고 전고점이 96,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최고점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적인 분석이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건수 대표 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데 그럴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 대형주, 상징주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영향이 약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사실 외국인인데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돈을 더 투자하고 싶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좋잖아요. 예. 당연하게. 당연하죠. 그게 아무리 큰 회사건 뭐 개인 투자자건 똑같거든요. 돈이 새로 생겼으면 갖고 있는 주식을 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니까 당연히 먼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가셨잖아요. 지금 세일즈 외교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그 와중에 뭐 외교 현안, 안보 현안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해라. 한국에 여러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블랙락과 MOU를 이제 체결했어요. 대통령과 블랙락 CEO,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봐요. 하나는 일단 우리 시장이 윤석열이가 3년간 다 말아먹어가지고 야 한국 시장 안 돼 이렇게 차갑게 돌아선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뉴욕이나 런던의 큰 손들 진짜 큰 회사들의 본사에서 한국 시장의 포션을 많이 줄여놨단 말이에요.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돌리려면 누가 돌려줘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야 이제 한국에 봄이 왔나 봐. 우리도 투자할 거야 라고 선언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블랙락이 세계 최대 운용사예요. 제일 큰. 지금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MOU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라든지 투자 분위기를 바꾸고 하는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래도 이번에 체결한 거는 MOU니까 구체적인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바로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보통 MOU 내가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거 보통 MOU랑 달라. 실질적으로 블랙락이 투자 금액을 명시한 합의서까지 쓰자고 했어. 근데 뉴욕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호텔에서 잠깐 만나는데 그거 하는 게 모양새가 빠지지 않느냐. 한국에 오겠구나. 그래서 다른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 MOU 한 거지 MOU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당장 조만간에 바로 첫 시범 투자 사업이 개시될 건데 시범 첫 투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소 수조 원대가 예상된다라고 정부가 규모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첫 투자 툴은 재생에너지 쪽이 될 거야라고 해서 섹터까지도 정부가 흘리는 걸로 봐서는 물 밑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주식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게 몇 개 있겠네. 그리고 블랙락 회장의 얘기로는 한국을 AI 관련한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 얘기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데 단순히 니네 오해하지 마. 보통 외국계들이 투자하면 자본 투자해서 이득 남겨서 엑시트하는 게 기본이잖아. 니네들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내가 얘기했는데 한국인의 마음으로 한국인의 사고로 한국인처럼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정부의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AI 재생에너지, 에너지 분야에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오래갈 협력의 동반자급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레리 핑크하고 이제 블랙락이 한국의 주식이 올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갖고 있었구나. 거의 70% 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7조 원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니까 얻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한 25조 원 투자했는데 그게 37조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뒷골 땡겨.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산운용사가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낸 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레리 핑크 회장이 과거의 연역을 보면 이걸 잘해요. 그걸 잘 털어. 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루어지면 되게 좋은데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모르지가 않아요. 한국에 지금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얼마 투자됐냐라는 걸 이제 현재 가치로 보면은 자본시장에서만 주식시장에서만 한 38조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한 24조 정도 들고 있어요.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8조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그리고 이재용, 홍라이 이 삼성과 일가가 다 합쳐도 24조예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1조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사실상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룹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재용이 회장하고 있는 거지. 그거 많이 끊어지고 맞다이로 한번 뜰까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나 그거 궁금했어.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외국인들이 투자 수익이 더 많은지 우리 국내 기관들 있잖아. 막 그래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보통 옛날에는 외국인들 쪽을 막 선호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많이 산다고 하면 그쪽으로 막 쫓아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국내 기관을 믿는 것보다 외국인 쪽을 더 신뢰하는 흐름이 있었거든. 과거에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 그거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그렇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분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펀드 중에서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제는 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쭉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수익률이 뭐 1년에 펀드 수익률이 70% 80% 나오니까. 근데 아까처럼 블랙락은 한 7년 동안 70%거든요. 그것만 따지면 뭐 한국의 펀드들이 워낙 수익률이 높은 건데 규모가 다르잖아요. 뭐 한국은 아무리 커도 뭐 1조 단일 펀드로 1조 원 정도 규모는 이제 큰 거라고 치는데 거기는 이제 수십조 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왜 주목해서 보냐면 추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 추세. 그렇군요. 근데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흥미로운 게 지금까지는 그래요.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요, 이 펀드 해지율이 높아져요. 왜요? 수익이 나니까 그거를 이익을 실현하는구나. 그러니까 펀드가 예를 들어서 환매되고, 그러니까 펀드가 줄어.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사실은 바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정기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처럼 펀드를 일상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일본 이제 폐쇄형 펀드라고 그래서 3년 동안 무조건 못 뺀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펀드에 가입해 놓고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빼버려. 그러니까 이게 기관 운용사들이 좋은 기관 운용 회사들이 정착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게 좀 아쉬워. 예를 들면 뭐 두 분이 만약 펀드사를 만든다. 그럼 한 30년 정도 묻어놓겠어. 근데 30년 더 살겠지. 못 사나? 못 살 수도 있겠구나. 자, 최근에 주식이 3,500 좀 밑돌고 있어요. 3,450 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추석 전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전까지요? 예, 추석 때까지. 추석 전까지. 다음 주까지. 다음 너무 계속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이럴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요. 근데 저는 에이펙 전에는 뭐 3,500은 훨씬 넘을 것 같고. 에이펙이 10월 말이죠. 10월 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좀 의미 있는 시세를 한번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딱 이렇게 돌아오셨을 때 그 미국 세일즈 외교의 또 성과가 지표에 탁 당기면 참 좋은데 기분이. 힘 좀 냅시다. 힘 좀. 광고 하나 듣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우리 베개 우리 이광수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요거 난 집에서 이거 매일 배우고 있거든. 너무 좋아. 베개. 이광수 대표님도 오늘 이제 이걸 선물로 받아서 집에서 꼭. 아니 이거 해보셨어요? 박시동? 아직 못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집을 이사하는 바람에 아직 짐을 못 풀어가지고. 자, 코즈 두부 베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뿌둥한 목과 어깨 이제 포근한 두부 베개로 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고 나면 개운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숙면 취해야 합니다. 잘못된 베개 사용이 수면 자세를 망치는 경우 아주 많죠. 국내 최초 이중결합 오분할 구조로 목과 어깨 압박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두부라는 이름처럼
포근하면서도 꺼짐없는 3D 코팅이 경추를 단단하게 받쳐줘서 목이 편하다, 숙면을 했다라는 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두부 베개에 포인트가 있는데 지퍼 열어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자크를 열어주시면 지퍼 열어주시면 두 가지 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히든 넥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서포트 칩이 있어요. 하나는 화이트 칩, 이거는 지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블루 칩은 쿠션 역할을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많이 넣을지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베개 맞춤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통 세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시영TV 단독 이벤트로 최대 56%까지 특별 할인가에 모시고 있습니다. 두부 베개를 만나고 또 한정 사은품 이거죠? 베개 커버죠, 커버. 이 베개 커버까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싸는 거네요. 그렇죠. 베개 커버니까 그렇게 지금 커버까지 드리고 있고요. 당신의 아침을 산뜻하게 바꿔줄 작은 혁신 코즈코즈 두부 베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꼭 남겨주셔야 베개 커버는 드립니다. 이거 안 남겨주시면 안 돼. 베개 커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박시영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고민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카운트로 찍든가 말든가. 숙면 취하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뭐 한 2, 3주 됐는데 지금 굉장히 편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맙고요.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오늘 왔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죠. 지난주에도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다 소화를 못했는데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RT 호젠에 대해 궁금하다고 엘비님. FDA 승인 호재를 기다리면 한 달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만 승인돼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하루 반짝하고 3일째 떨어지며 손절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미 선반영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 UBS의 부정적 리포트 때문인가요? 당분간 손절 범위를 좀 넓게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알테우젠. 잘 나가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그 승인이 날 줄 알고 한 달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난 다음에 근데 승인이 안 났어. 예. 그럼 그날 어떻게 될 거예요? 요거까지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보통은 그럼 승인이 났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까? 또는 난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이게 파괴력이 있는 호재일까? 여기까지 사실은 시나리오상 준비가 돼 계셨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식은 선반영 됐다고 하나요? 그렇죠. 선반영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이후에 하루짜리 호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더 가야 됩니다.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호재인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세계적인 그 치료제가 있는데 이미 다 허가돼서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맥 주사거든요. 정맥으로 주사하려니까 혈관 이렇게 링겔 맞듯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이걸 주사 맞으려면 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주사 직접 투약 시간도 3-40분 걸리니까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알테오젠의 이 플랫폼에 태우면 정맥 주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엉덩이 주사 맞듯이 팔뚝 주사 맞듯이 피하 주사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효 성분은 그대로 있는데 원래 있던 거를 알테오젠이 만든 플랫폼에 태워서 피하 주화제 방식으로 넣어도 이게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다른 제품이 나온 거죠. 사실상. 근데 그게 FDA 승인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가 뭐 동물 실험도 하고 1상, 2상, 3상 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2상, 3상 넘어가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네. 그래서 보통 거기서 다 기술을 팝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보통들. 근데 우리가 그걸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지분을 가지고 가서 FDA까지 통과시킨 게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약은 아니고 그 다른 회사 약이고 이 알테오젠이 거기에 지분을 같이 태워서 끝까지 같이 간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보통 호재는 아니고 대형 호재인데 또 꼭 자본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제약업계에 참 의미 있는 뉴스거든요. 우리가 저렇게까지 만들어냈다는 게. 그런데 왜 하루 날아가고 빠지냐면은 갑자기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를 냈어요. 니네 그렇게 환호할 거 아닌 것 같은데? 고춧가루 뿌렸구나. 고춧가루 뿌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면역 항암제 주사 제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정맥 주사가 피하 주사로 바뀌면 얼마나 변환이 될까? 그게 이제 시장 규모잖아요. 예. 옛날에 팔리던 시장이 40조다. 그러면 그게 너 같으면 그 정맥 주사 맞겠니? 피하 주사 맞겠니? 그치, 피하로 바뀌겠지. 예. 그러면 적어도 몇 퍼센트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총 시장이에요. 그렇죠. 최소 보수적으로 봐도 30이다. 그러면 이게 몇십조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시장만큼의 추가 매출이 나오고 그 매출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확보하고 있는 로열티 이게 이제 향후 지속적인 수입으로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뭐 1년에 몇 조다 어마어마하다라고 사실은 업계가 환호를 했는데 UBS에서 딱 리포트가 나왔는데 니네들이 바라본 시장 규모 아니야. 우린 절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뚝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주사제는 있는데 알테오젠이 이거를 피하 주사체로 바꾸는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원소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주사제라든지 약품을 똑같이 이렇게 피하로 바꾸면 또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기술이 입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현재 2-3개 하고 있고 곧 이것도 승인이 나. 알테오젠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성공이 추가적인 성공에 대한 담보 효과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지겠는데 라고 해서 우리는 환호했는데 얘네가 또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린 게 아니 잘 안 될걸?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알테오젠은 다른 종목보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외국계에서 그렇게 화나올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루 만에 이제 약간 찬물을 좀 끼얹은 효과가 하나 있고 제가 이것도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 못할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투심에서 약간 노이즈가 생기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이게 있다? 없어도 이게 승인이 안 나도 이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호재가 많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승인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뭐 지금 더블을 가야 된다. 지금 50만 원 선인데 지금 40만 원이지만 100만 원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현재 갖고 있는 시총과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매출 세계 시장을 고려해 보면 이거 몇 건만 더 해도 그 정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건 너무 멀고 크다라고 저도 보지만 지금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빠질 정도는 아니다. 갖고 있어라. 확실하게 한 단계는 올라섰다. 네. 그 정도 하시죠. 아, 좋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이 바이오 쪽은 우리 또 박시동 평론가 아주 그 해박해서. 예. 그다음 질문 아까 저거 만보 에어님 저기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에이펙 전 주식 조정이 올까요? 그냥 미세 조정 후 다시 올라갈까요? 아까 큰 틀은 설명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에이펙 이후에? 아니, 그걸 예측하기는 힘든데 일단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올해 주가를 더 상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열린 상황에서 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크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워낙 뭐 주식시장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위로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엘커피 마을님 LG CNS 계속 가지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요즘 계속 내려가는데 AI 관련 종목으로 매수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LG CNS. 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내려갔어요. 한 8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6만 한 7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좀 예. 내려갔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질문 주신 선생님이 나는 AI 관련 종목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우리 뭐 GPU도 생기고 하면 뭐 데이터 센터도 생기고 하면 그쪽 관련해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유를 선생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GPU가 들어오고 예. 국가 데이터 센터 선정을 하고 위탁 관리 업체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반영이 될 거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빨리 있네. 샀지.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그렇게 샀으니까 예. 그건 봐야 될 거죠. 그렇지.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네. 예, 그러니까 올라갈 질문을 가능성이 저렇게 없다. 주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키님 이광수 대표의 예상과 희망대로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이 성사될 것 같다고. 그리고 어쩌면 김정은 의원과의 조우도 기대되는데요. 이거는 의견이잖아요. 왜 질문을 뽑아놓고 그래? 우리 제작진. 좋은 내용입니다. 네. 진엔 주스님 이번 주에 증권과 금융 쪽 종목이 거의 다 하락세인데 원인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인가요? 라고
물어봤고요. 원달러 지표는 어떻게 예측해야 하나요? 저는 미래 에셋으로 지난주 12% 정도 이익을 받다가 이번 주 계속 떨어지더니 지금 마이너스 2%로 떨어졌습니다. 플러스 2%였을 때 추적 손절매를 했어야 했나요? 어제 잠깐 안 본 사이에 이렇게 돼서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증권과 금융의 종목들이 일단 하락하는 건 전반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어서 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이 또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부동산도 그렇고 금리 국내 금리기나 기대감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한국에서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속도가 좀 느려지면 뭐 어떻게 금융 쪽에 좀 이벤트가 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망도 중요하지만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런 고민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절이라든가 추적 손절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에이펙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분, 에이펙 하게 되면 가장 수혜받을 업종이 궁금하다고 시진핑 트럼프 만남 뭐 이런 게 이제 성사가 되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받을까요? 일단은 엔터라고 전 보고 있고요. 예. 엔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업주도 저 때부터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지수 관련된 거고 저는 저 기점부터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올해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끌 건 저평가 회사들이 시장을 이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된 회사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에이펙 이후로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저평가 기준은 뭡니까? PBR이 낮은 종목이요. PBR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게 주는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화장품 수출하는 뭐 이런 주도였는데 사실은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매수? 어떤 상품? 상관없이 싼 회사들 저평가된 PBR이 낮은. 네. 야 근데 나 저분 저 슈퍼챗 보내주셔서 텍스트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바닐라님이 중국 로봇주 수익이 50% 넘었대 감사하다고. 예전에 저희 기억하거든. 이거 한 몇 달 전에 이광수 대표가 중국 로봇주에 관심이 많다 그 얘기 했잖아. 네. 근데 그때 한 거야 보니까 수익이 50% 넘었대.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ETF가 거의 40%가 넘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이 테크가 굉장히 핫하다. 네. 그러니까 경제만 하면 한 주라도 빼먹으면 안 되신다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사실은 지금요 미국을 잘 보면 중국은 안 건드려요. 맞아. 만만한 게 네. 일본하고 이제 황당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말로 중국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동맹국만 조져. 맞아요. 또라이. 그래서 그거 보면 진짜 열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다음 내년 저 중간 평가할 때 미국 가서 민주당 컨설팅을 해주잖아. 나 진짜 이거. 자 그리고 SHJ님 어제 제 계좌가 모두 파란색이 됐다. 아이고 무서워서 손실적은 종목은 현금화했는데 어제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제도 좀 떨어졌죠 주식이?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어제? 그래서 수급이 약간 그러니까 장 시작하면서 좀 꼬인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정장에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리지만 뭐 손절매 원칙은 유지하죠. 근데 이제 지수가 예를 들어서 떨어진 만큼 떨어지는 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비례해서 막 갑자기 내 종목만 폭락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정장에서 이제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대응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질문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사야 되느냐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가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언제? 오를 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잘 지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닐라님 아까 중국 로봇주 수익 50% 소개했더니 댓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님 어제 오전 주식시장이 완전히 하락했는데 다들 그 얘기하네. 많은 분들 위험을 감지해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장에서 초보는 매수를 해야 할까요? 하락장일 때 매수에 대한 자신감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그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새로 투자하고 싶다면 주가가 만약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를 때 하는 거다. 예, 그 얘기 하셨어요 원래. 그런 패턴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홍이님 이분도 자주 댓글 주시는 분이네. 시동님이 패널로 나오는 채널도 찾아서 보는 팬입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도 해주시던데 시동님 바라기들 앞에서는 그런 경우 없는데 우리도 해주세요. 아니 어디 나가서 아니 그런 적이 잘 없습니다 저는. 예. 아마 그냥 그 방송에서 흘러가는 대로 약간 이렇게 좋은 아까 우리 알테오젠 얘기하는 정도 그런 정도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더 좀 뭐랄까 더 직접적인 그런 분석이나 표현을 원하시면은 경제 만화방 우리 가끔 오프라인 할 때 오프라인에 그때 오시면 됩니다. 조금 힌트를 좀 줘요. 네네. 근데 오프라인 참 우리가 날짜 정했잖아요. 그 예약을 했어요. 11월 그 며칠이야?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11월 21일 금요일 날 저 6시까지 오시면 7시부터 시작하긴 합니다만 국회 대회의실 400명 규모. 거기 박시영TV 경제만화방과 또 시동이킥 광순의 복덕방 함께 김용만 의원실하고 함께 하는 내년도 경제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누구나 와. 그냥요? 네. 우리는 자신 있게 열어. 선착순. 일찍 오셔야 돼. 예약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넘치면 어떡해요? 넘치면 서서 보면 되지. 서서 4,000명이 오면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서서 보면 돼. 서서 보면 돼. 자, 표르드님 자신 있게 갑시다. 표르드님 종목 비교 분석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렵겠다. 지주사 HD 현대 두산 CJ HD는 자사주 10.5% 및 국민연금 7.5의 탄탄한 자회사 실적. 두산은 자사주 17.9% 및 국민연금 8.5%. 그러나 높은 PBR. CJ는 실적 개선 기대. 그러나 너무 최근 많이 올랐다. 무지한 제 눈에는 HD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자신이 없다고. 조언 부탁드린다고. 저거는 저희가 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섹터든 이제 본인이 쭉 좁혀가잖아요. 그때 이 구획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 빵을 먹을까 저 빵을 먹을까 이렇게 구획을 하는 거하고 갑자기 빵이랑 떡을 같이 놓고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빵, 떡, 사과 놓고 비교하면은 이게 구획이 다 틀려져 버려요. 면이. 그치. 그러니까 그걸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주사라고 그래도 그러면 지주 붙어 있으면 다 똑같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선생님은 하나의 그 지주사 비슷하게 이렇게 섹터를 잡아놓고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자사주하고 연금 비중. 이거 두 개만 갖고 잘 이렇게 하면 뭐가 나느냐. 이거 안 되죠. 그렇게는 비교가 안 되고 그 안에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현대는 밑에 뭐 조선도 깔고 있고 지금 밑에 있는 자회사들 막 합치고 있어요. 벌써 4개나 합쳤어요. 2개씩 이렇게 합칠 예정이에요. 그게 갖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름 그렇게 봐야 되고 두산은 그런 게 합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인프라코라든지 뭐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원전이 뭐 어떻게 얘들 이런 게 얼마나 재밌어요. CJ는 실적이 너무 높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한류하고 같이 가는 한류랑 같이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번 달 말 9월 말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 비자를 무비자로 풀었습니다. 이제 풀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무조건 올리브영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치.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근데 올리브영은 비상장이에요. 그러면은 CJ는 올리브영을 왜 비상장으로 뒀을까? 저거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그 수많은 포인트들을 제껴놓고 딱 한 선상에 올려놓고 자사주 비중하고 연금 비중만 놓고 어느 게 나아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앤드류님 저거 밑에 좀 올려주십시오. 네, 소버린 AI는 네이버도 대장이지만 LG 연구원이 있는 LG가 더 알짜로 보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요? 누가 저건 너무 LG는 너무 직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버린 AI 해서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LG 연구원까지 가서 LG를 본다는 건 너무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연관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좀 멀다 느낌상.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번에 AI를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우덴티아님 필요사 2대 주주라고 해서 DSC 인베스트먼트 매수했는데 그만 놓아야 할까요?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저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매수하셨잖아요. 네.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대응하시는 영역이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수 대비해서 뭐 10% 이상 크게 하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매 하시고, 그다음에 아직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카카오는 어떨까요?라고 하신 분 있네. 파라나님 비슷한 걸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어떤 그 회사의 본질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 회사가 다른 어디에 투자를 했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오를 것 같아서 연결 효과로 그 회사가 뜰 것 같다. 벌써 인과관계 한 단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샀던 그런 회사도 있어요. 우린 그거만 한다 이러고 그런 건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저거는 한 단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될지 안 될지는 필요회사의 앞으로 발전이나 또는 상장이나 또 반도체 개발이나 여기에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가 더 멀고 시점도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으려면은 곧 터지기 직전에 아니면 뭐가 딱 터졌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질문 많이 갖고 있네. 이게 짧게 즉각 반영됐을 때 이런 게 맥히지 이렇게 인과관계 2단계, 3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들고 있는데 아직 되려면 시계열도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처럼 네, 좀 마지막 보이네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매불님이 하셨던 이걸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2개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대장주라 안정적이라 가지고 있고요. NH증권은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률이 좋을 거라 해서 반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NH증권은 우발부채 비율이 높아서 문제라던데 하나의 증권회사로 합치고 싶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그러니까 저렇게 성격이 같은 증권주를 2개 가져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권업을 좋게 보시면 이제 한 종목으로 합치시는 게 맞다. 그 방향성이 맞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둘 중에서 뭘 팔고 뭐에 집중하느냐.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그런데 보통 저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런 경우에 하나의 원칙도 있어요. 뭐냐면 덜 오른 걸 팔고 그다음에 많이 오른 거를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많이 오른 거를 집중해라. 그게 더 잘 나간다. 지금 투자자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덜 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그건 팔고 그렇죠. 하나에 집중해서 그렇죠.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 그건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잘 나가는 놈 선택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것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국회에서 이제 행사하니까 못 올라온다고 지방 행사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아마 두 분이 또 강의가 여러 강의들이 워낙 꽉 차 있어요. 사실 연말까지. 그래서 지방 행사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계획 잡히면 저희가 경제 만화방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방이 언제 왠지 지방 분들 그 손꼽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